당장 나가. 너도 그 애도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 한 여자가 아이를 업은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떠밀리듯 나온 그녀의 손에는 가방 하나, 등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 하나뿐이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이 집에 너 있을 자리는 없으니까 어디든 가서 알아서 살아. 문이 닫혔습니다. 안쪽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울음소리가 더 컸으니까요. 25 가진 거라고는 주머니 속 구겨진 지폐 몇 장뿐인 젊은 엄마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유진, 25살의 이 여자에게는 어릴 적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3살 무렵 보육원 마당에서 놀고 있던 어느 봄날 낯선 남자와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던 기억이죠. 그날이 유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유진을 입양한 아빠와 엄마였거든요. 유진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아빠가 유진을 번쩍 안아 올리며 했던 그 말을 유진은 25이 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입양 후의 삶은 따뜻했습니다. 특히 아빠는 유진을 유독 이뻐했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만들어줬죠.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아빠의 사랑은 한결같았으며 엄마 역시 유진을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냈던 새해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유진은 그 집에서 자라며 평범하고 행복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진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20살 캠퍼스에서 만남 같은 과 남자와 사랑에 빠졌죠. 처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설레기도 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유진은 이별의 아픔을 채 삼키기도 전에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변화를 느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21살 겁이 많고 여린 유진에게 임신이라는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아빠, 나 임신했어.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유진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걸 어떡해요? 아직 대학생인 애가 무슨 아이를 낳아요. 여보, 유진이가 낳겠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 아이한테 우리밖에 없잖아. 부부 사이에 잠깐의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아빠의 뜻대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반대했던 건 걱정이 앞섰던 것뿐이지 유진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유진은 23세 딸을 낳았습니다. 이은정, 엄마의 성을 따른 작고 예쁜 아이였죠. 은정이가 태어나던 날 아빠는 분만실 앞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고 엄마도 손녀를 안아들며 걱정 가득했던 눈가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아이였지만 가족은 은정이를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은정이가 세상에 온 건 축복이었지만 그 무렵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죠. 유진은 아이를 돌보느라 아빠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는 걸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가족 앞에서 애써 웃었지만 밤마다 서재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가 2살이 되던 해 아빠의 사업은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죠.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아빠는 빚더미에 짓눌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아빠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시 일어설 테니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엔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진은 은정이를 꼭 아는 채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으며 엄마는 현관문 앞에서 그 사람들을 막아서느라 목소리가 쉴 때까지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평화는 조금씩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채권자들에게 끌려가듯 집을 나선 건 은정이가 2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던 그 순간 아빠는 뒤도 돌아보지 못했고 유진은 은정이를 아는 채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가 사라지고 나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유진이 문 앞에서 엄마 밥 먹어야지 하고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10살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유진아, 짐 싸. 엄마 무슨 소리야? 어디를 가라는 거야? 너랑 은정이 짐 싸서 나가. 오늘 중으로.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같은 엄마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엄마,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은정이도 있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일자리를 구해볼게. 시간이 없어. 오늘 당장 나가. 엄마,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아빠 일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린 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너 있을 자리 없어. 유진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이를 꼭 아는 채 울먹이며 매달렸죠. 엄마, 제발. 나 어디로 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은정이는 어떻게? 이 애는 아무 죄도 없잖아. 하지만 엄마는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도 이 애도 데리고 당장 나가. 다시는 이 도시에 얼씬거리지도 마. 그 말을 내뱉는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유진은 그걸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결국 유진은 가방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은정이가 엎여 있었고 주머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유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문을 다시 열어줄까, 혹시 돌아와라는 말이 들릴까 기다렸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건 은정이가 등에서 꼼지락거리며 깨어나려 할 때였습니다. 아이를 재우려 등을 토닥이면서 유진은 정처 없이 걸었고 어느새 발길이 닿은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터미널 안은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유진처럼 갈 곳 없이 쫓겨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매표소 앞에 선 유진은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폐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몇 장.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매표소 직원이 유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를 업고 눈이 퉁퉁 부은 채 서 있는 젊은 여자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모니터를 확인했죠. 지금 출발하는 건 속초행이 있어요. 그거 주세요. 유진은 어디가 됐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엄마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 이곳에서 멀리 떠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유진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정이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바라보자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도시를 떠나는 건데 이렇게 쫓기듯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스가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정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아빠의 얼굴이, 엄마의 차가운 눈빛이, 그리고 닫힌 대문 앞에서 혼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눈을 감아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버스가 속도를 줄이며 어느 도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파도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푸른 바다가 유진의 눈에 들어왔을 때 은정이가 눈을 뜨며 작은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바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유진은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바다다. 은정아, 예쁘지? 종점이라는 안내방송이 울리고 버스에서 내린 유진은 한 손에 가방을, 한 손에 은정이를 안은 채 낯선 도시의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은정이를 꼭 안으며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든 이 아이와 함께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린 유진은 은정이를 안은 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주머니 속에 남은 돈이라고는 버스표를 끊고 남은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볼을 스칠 때마다 은정이가 칭얼거렸고 유진은 아이를 달래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할 무렵 골목 하나를 돌아서자 바닷가 근처 작은 상가가 보였고 그 한쪽에 김정수 건어물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명태와 마른 오징어가 가지런히 널려 있었고 커다란 멸치 포대가 입구 양옆으로 쌓여 있었죠. 유진은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앞에 놓인 낡은 의자를 보자마자 주저앉았고 은정이를 무릎에 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고무장갑을 낀 채 입에는 마른 오징어 한 마리를 물고 있었죠.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가 바로 김정수, 이 건어물 가게의 사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자기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는 낯선 여자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초라한 차림에 아이를 안고 있고 얼굴은 울다 지쳐 부어 있는 젊은 여자. 정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해요? 유진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자 정수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요? 저 버스 타고 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금방 갈게요. 죄송해요. 유진이 황급히 일어서려 하자 정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 있어요. 누가 일어나래요. 그 꼴로 어딜 또 가게. 정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물 한 잔과 비닐봉지에 담긴 빵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 먹어요. 아이한테도 좀 줘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고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우는 유진을 말리지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바다 쪽을 바라보며 유진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이 지나 유진이 겨우 진정하고 나서야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볼게요. 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요? 거의 없어요. 아이 아빠는요?
유진이 고개를 떨구자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턱으로 가게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요. 이 근처에 잘 데도 없고 이 꼴로 아이 데리고 돌아다니면 쓰러져요. 사장님 감사하지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가게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요. 정수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결국 은정이를 안고 정수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수의 집은 가게 뒤편에 붙어 있는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건어물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정수는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요. 이불은 장 안에 있으니까 꺼내서 쓰고. 아이 먹일 거 필요하면 부엌에서 가져다 먹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하룻밤 자는 건데 뭘. 일단 씻고 자요. 정수는 그 말을 끝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유진은 작은 방에 이불을 펴고 은정이를 눕힌 뒤 오랜만에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아침에는 엄마한테 쫓겨났고 낮에는 버스를 탔으며 저녁에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지만 이 낯선 건어물 가게 사장이 건넨 따뜻한 물 한 잔이 유진의 하루를 겨우 버티게 해준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정수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밥을 지어 놓았습니다. 정수가 부엌으로 나오더니 밥상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죠. 이거 아가씨가 한 거예요? 네,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밥은 잘하네. 앉아요. 같이 먹어요. 그렇게 정수와 유진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정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유진을 흘끗흘끗 쳐다봤고 유진은 은정이 밥을 먹이느라 자기 밥은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장 갈 데가 없으면 며칠 더 있어요. 나 혼자 사는 집이라 넓진 않지만 방은 있으니까.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말끝을 흐리자 정수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감사는 됐고 그 대신 밥은 아가씨가 해요. 나 바빠서 밥 못 해 먹거든. 그 말에 유진이 살짝 웃음을 보였고 정수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렇게 유진과 은정이의 정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매일 아침 밥을 짓고 은정이를 돌보며 정수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마냥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2살짜리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고 이 낯선 동네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정수가 밥을 먹다 말고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며칠째 밥만 하고 방에만 있을 거예요? 아니요, 사장님. 오늘은 나가서 일자리 좀 알아볼 생각이에요. 아이는요? 아이 데리고 어딜 가서 뭘 알아봐요? 유진이 대답을 못하자 정수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 가게에서 일해요. 어차피 사람 손이 하나 더 필요했으니까 아이는 가게 안에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보면 돼요. 사장님, 저 건어물은 하나도 몰라요. 생선 만져본 적도 없고 장사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정수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유진의 건어물 가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수는 가게 한쪽 구석에 은정이가 앉아 놀 수 있게,
작은 자리를 깔아줬고 유진에게 앞치마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 입고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첫날 정수가 유진에게 시킨 건 멸치 고르기였습니다. 커다란 멸치 포대를 앞에 놓고 크기별로 골라 담아야 했는데 유진은 멸치를 한 줌 집어 들자마자 비린내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비린내가 나요. 건어물 가게에서 비린내가 나는 게 당연하지. 꽃집에서 꽃 냄새 난다고 놀라는 사람 있어요? 투덜대지 말고 골라요. 유진은 입을 다물고 멸치를 골랐지만 크기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중간중간 정수한테 혼이 났습니다. 이게 중멸이야, 대멸이야. 눈으로 보면 모르겠어? 크기가 이만큼 차이 나잖아. 다시 해. 이틀째부터 정수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반말이 자리를 잡았죠. 유진아, 명태 이리 가져와. 유진이 명태를 들고 오자 정수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걸 그렇게 들고 오면 어떡해. 명태 대가리가 바닥에 끌리잖아. 명태는 이렇게 목 부분을 잡고 들어야 해. 손님한테 바닥에 끌린 명태를 팔 거야? 유진은 울 것 같은 얼굴로 명태를 다시 잡았고 정수는 한숨을 쉬더니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잡아, 이렇게. 명태는 우리 가게의 얼굴이야. 명태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장사하는 태도랑 똑같아. 대충 하면 손님도 대충 오고 정성 들이면 손님도 정성으로 와. 그 말을 들은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태를 잡는 법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는 마른 오징어 차례였습니다. 정수는 오징어를 한 장 펼쳐들고 유진 앞에 내밀었죠. 이거 봐. 이게 잘 마른 오징어야. 색깔 봐. 이 갈색빛이 고르게 나야 하고 만져보면 딱딱하면서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탄력이 있어야 해. 이런 걸 골라서 팔아야 단골이 생기는 거야. 사장님, 이건 어때요? 유진이 다른 오징어를 집어들자 정수가 손으로 탁 쳤습니다. 그건 덜 마른 거야. 이 부분 봐. 여기가 물렁물렁하잖아. 이런 걸 팔면 손님이 다음에 안 와. 눈으로 봐서 모르겠으면 코로 맡아봐. 냄새가 달라. 유진은 오징어 2장을 번갈아 맡아보며 차이를 느꼈고 정수는 그제야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정수의 가르침은 혹독했습니다. 멸치 고르는 법, 명태 다루는 법, 마른 오징어 품질 보는 법, 손님 앞에서 인사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잡아줬고 유진이 실수할 때마다 사정없이 혼을 냈습니다.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물건 하나에 목숨을 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야. 네가 대충 하면 물건도 대충 되고 손님도 대충 보는 거야. 알겠어? 유진은 매일 혼나고 매일 울고 매일 지쳤습니다. 손은 멸치 비린내가 빠지지 않았고 명태를 나르다 허리가 아팠으며 오징어를 고르다 손끝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수가 자신을 혼내면서도 한 번도 내쫓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은정이를 볼 때면 몰래 과자를 쥐어주는 걸 유진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표현이 서툴 뿐이지 마음까지 차가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유진은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다가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정수는 멸치 포대를 묶던 손을 멈추더니 유진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가게에 사람 손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일 아침 6시까지 나와. 내일 멸치 새로 들어오는 날이야.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유진은 그 무뚝뚝한 대답 속에 숨겨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 불을 끄고 은정이가 잠든 방으로 돌아가면서 유진은 갈라진 손끝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도 6시니까 빨리 자야겠다. 쫓겨나던 날의 유진과는 조금 다른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정수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즈음으로 보이는 키가 큰 남자였고 한쪽 손에는 비닐봉지를 다른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죠. 엄마, 감기약 가져왔어. 요즘 환절기라 미리 먹어. 그 남자가 정수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듣고 유진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수한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정수는 약봉지를 받아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감기 안 걸렸어. 쓸데없이 약을 왜 사와. 안 걸렸으면 예방으로 먹어. 엄마는 맨날 가게에만 있으니까. 바람 한 번 안 쐬고 일만 하잖아. 바람 쐬면 장사가 돼? 됐으니까 거기 나. 정수는 입으로는 핀잔을 줬지만 약봉지를 챙겨 서랍에 넣는 걸 보면 싫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종혁이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은정이와 함께 멸치를 고르고 있는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분은 누구야? 가게에서 일하는 애야. 신경 쓰지 마. 정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종혁은 은정이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앉았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야? 은정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유진의 다리 뒤에 숨자 종혁이 웃으며 비닐봉지에서 작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하나 남아서 가져왔어. 가져도 돼요? 종혁이 유진을 올려다보며 물었고 유진은 살짝 당황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아니고요. 박종혁이에요. 이 동네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이유진이에요.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정이가 인형을 받아들고 활짝 웃자 종혁도 따라 웃었고 유진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건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종혁은 종종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한테 약을 가져다 주거나 반찬을 사다 놓는다는 핑계였지만 올 때마다 은정이를 안아주고 놀아줬으며 유진에게도 한마디씩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 씨, 손 많이 갈라졌네요. 이거 바르세요. 종혁이 보건소에서 가져온 핸드크림을 건넸고 유진은 멸치 비린내가 배어있는 손을 감추며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지 않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건어물 일 처음 하시면 손이 많이 상하거든요. 안 바르면 겨울에 더 심해져요. 유진은 그 말에 조용히 고마움을 느꼈지만 표현하는 게 서투른 탓에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종혁이 특히 신경을 쓴 건 은정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 은정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직접 진찰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은정아, 해봐. 목 좀 볼게. 아, 잘했어. 목은 괜찮은데 코가 좀 막혔네. 유진 씨, 오늘 밤에 가습기 틀어놓으면 나아질 거예요. 유진은 그런 종혁을 보며 이 사람은 정수 사장과는 정반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가 불에 달군 쇠처럼 단단하고 뜨거운 사람이라면 종혁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도 유진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의사가 왜 작은 동네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그 답은 정수가 먼저 알려줬습니다. 어느 날 가게 정리를 하다가 정수가 불쑥 말했거든요. 우리 종혁이 말이야. 서울 큰 병원에서도 오라고 했어.
이 스카웃 제의가 몇 번이나 왔는지 몰라.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일해요, 사장님? 돈이 다가 아니래. 아픈 사람 돕는 게 자기 일이라면서. 속 터지지. 엄마는 이렇게 악착같이 돈 벌고 있는데 아들은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니. 정수는 투덜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고 유진은 종혁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멸치 한 줌 잡지 못하던 손이 이제는 크기별로 척척 골라 담았고 명태를 다루는 솜씨도 제법 늘어서 정수한테 혼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님이 가게에 오면 고개를 숙이고 숨던 유진이 이제는 먼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단골 할머니가 멸치를 사러 오면 한 줌 더 퍼드리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정수는 그런 유진을 보면서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은정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는 유진의 등이 한 달 전 가게 앞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던 그때보다 조금 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정수의 가게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됐을 무렵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건어물 가게에서 일하는 게 신기한 모양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가게 앞에서 명태를 널고 있을 때 옆 가게 아주머니 2명이 유진 쪽을 힐끗거리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저애 불쌍하다. 정수한테 걸려가지고 고생이 많겠어. 그러게 정수가 워낙 지독한 사람이잖아. 돈이면 뭐든 하는 사람인데 저 애를 뭐 때문에 두겠어. 싼값에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있는 거지. 유진은 못 들은 척 명태를 계속 널었지만 귀에 박힌 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유진은 동네에서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됐습니다. 생선 가게 사장은 정수가 자기 단골을 빼앗아 갔다며 이를 갈았고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정수가 외상값을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다며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동네 이장까지도 정수를 두고 돈 앞에서는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걸 유진이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 정수의 장사 방식을 가까이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정수는 물건값을 절대 깎아주지 않았고 외상은 아예 받지 않았으며 단 100원이라도 계산이 맞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다시 따져봤습니다. 사장님, 멸치 조금만 더 주면 안 돼요? 맨날 오는 단골인데. 단골이니까 제일 좋은 멸치 드리는 거예요. 좋은 물건 드리는 게 더 주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조금 더 주면 다음에 또 올 텐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유진아, 조금 더 주면 다음에는 더 많이 달라고 해.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장사는 인심이 아니라 신용이야. 좋은 물건을 정직한 값에 파는 게 진짜 인심이지. 유진은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동네 사람들의 말과 정수의 모습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유진이 눈을 떠보니 정수가 벌써 나간 뒤였습니다.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고 정수의 신발만 사라져 있었죠. 유진이 종혁에게 물었습니다. 종혁 씨,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가게 문도 안 열고 나가셨더라고요. 아, 엄마 쉬는 날이면 어디 다녀오시는데 나도 잘 몰라요.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매번 그래요? 네, 한 달에 2~3번은 꼭 어딘가 가시는데 어디 가는지는 절대 안 알려주세요. 유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밖에 모른다는 사람이 장사를 쉬고 어딜 가는 건지, 그것도 매번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돌아온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사장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내일이야. 네가 알 거 없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내일 마른 오징어 물량 많이 들어와. 정수는 그렇게 말을 끊었고 유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가게 앞을 쓸고 있을 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 거기서 언제까지 일할 거야? 정수 밑에서 일하면 사람이 마른다니까. 그 여자는 돈밖에 몰라. 사람 정이라는 게 없어. 유진은 빗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데요. 갈 데 없던 저를 걷어주시고 일도 가르쳐주시고 아이까지 봐주시는데 그게 정이 없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빗질을 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도 놀라울 만큼 단단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말이 마음에 걸리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매일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정수의 뒷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유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정이를 재우고 방에 누운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수를 지독하다고 했지만 유진이 본 정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혼을 내면서도 명태 잡는 법을 10번씩 보여줬고 은정이가 열이 나던 날에는 새벽에 죽을 쑤어놓고 아무 말 없이 가게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돌아오는 그 시간, 정수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오는 건지 유진은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유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가게에 왔을 때 멸치 한 줌도 못 잡던 손이 이제는 포대를 혼자 옮기고 명태를 손질하며 마른 오징어의 상태를 눈으로만 봐도 가려낼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것도 물건을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는 정수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죠. 달라진 건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의 말투와 눈빛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멸치를 집어들고 이거 좀 깎아줘요 하면 예전에 유진은 정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주머니, 이 멸치가 이 가격에 이 품질이면 다른 데 없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깎아드리는 것보다 좋은 물건 드리는 게 제 양심이에요. 정수가 했던 말을 유진이 자기 말처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가게 안쪽에서 지켜보던 정수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배웠네. 정수의 그 한마디가 칭찬이라는 걸 유진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종혁은 그런 유진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 가게에 들르면 명태를 나르고 있는 유진을 보며 가만히 웃기도 했고 은정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유진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수가 먼저 들어간 뒤 유진과 종혁이 가게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은정이는 종혁의 무릎 위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죠. 유진 씨,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요? 처음 왔을 때는 눈이 겁에 질려 있었는데 지금은 눈빛이 다르잖아요. 단단해졌어요. 유진이 멋쩍게 웃으며 갈라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장님한테 매일 혼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직 멀었지만요. 아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은정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유진 씨도 건강하고
종혁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조용하고 따뜻했으며 유진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포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종혁이 보건소에서 퇴근하면 가게에 들러 은정이를 데리고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했고 유진이 가게 정리를 끝내면 종혁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은정이는 종혁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종혁도 은정이를 자기 아이처럼 돌봤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종혁이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가게 앞이었고 은정이는 안에서 정수 옆에 앉아 졸고 있었죠. 유진 씨,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유진이 고개를 돌려 종혁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이 말을 할 거라는 걸 유진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종혁 씨,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은정이도 있고 과거도 있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유진 씨가 혼자가 아닌 게 좋은 거예요. 은정이까지 셋이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과거는 상관없어요. 지금의 유진 씨가 좋으니까.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의 유진이었다면 펑펑 울었겠지만 이제는 울음 대신 웃음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으니까요. 네, 저도 종혁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문제는 정수였습니다. 종혁이 정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유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 정수는 마른 오징어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더니 종혁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유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유진아, 우리 종혁이가 벌이가 시원찮은 건 알지? 보건소 의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도 괜찮아? 사장님, 종혁 씨가 좋은 사람인 걸 저보다 사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 사장님한테 배웠어요. 정수는 피식 웃더니 다시 오징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알아서 잘 살아. 그 대신 은정이는 내 손녀야. 결혼한다고 은정이 데려가는 건 아니지? 엄마, 다 같이 사는 거지 데려가는 게 어딨어. 종혁이 웃으며 말하자 정수도 고개를 돌린 채 입꼬리를 올렸고 유진은 그런 정수를 보며 감사합니다. 사장님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은정이가 달려와 정수의 다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있을 거야. 정수가 은정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그래, 넌 할머니 옆에 있어 하고 말했을 때 유진은 이 가게에 쓰러지듯 앉았던 날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이 사람 덕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유진의 마음 한쪽이 자꾸만 쓸려왔습니다.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기쁨 뒤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빠는 어디선가 죗값을 치르고 있을 테고 엄마는 자신을 내쫓고 난 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은정이를 재우고 나면 엄마가 대문을 닫던 그날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아빠가 끌려가듯 집을 나서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었습니다. 종혁은 유진의 그런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종혁이 먼저 입을 열었죠. 유진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유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종혁 씨,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자꾸 생각나요. 아빠가 어디 계신지는 알 것 같은데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엄마한테는 아직도 원망이 있거든요. 돈 한 푼 없이 아이 데리고 나가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왜 찾아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종혁은 유진의 말을 끝까지 듣더니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 부모님은 미워해도 되지만 등지면 안 돼요. 미워하는 건 감정이지만 등지는 건 관계를 끊는 거니까. 아버님 먼저 찾아뵙죠. 내가 같이 갈게요. 유진은 종혁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유진과 종혁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유진의 손이 쉴 새 없이 떨렸고 종혁이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면회실로 들어서자 유리 너머로 아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풍성하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넓던 어깨는 웅크러들어 있었으며 유진을 알아보는 순간 아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유리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했습니다. 아빠 나야. 은정이도 잘 있어. 나도 괜찮아. 그래, 괜찮다니 다행이다. 아빠가 미안해, 유진아. 아빠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지.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유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애써 닦으며 말했죠. 아빠, 나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났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종혁이 유리 너머 아빠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아빠는 눈물을 훔치며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진이 잘 부탁합니다. 유진은 한참을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속에 걸려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아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유진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너한테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 무슨 말이야, 아빠? 엄마가 너를 쫓아낸 거 엄마 마음이 아니었어. 유진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잡혀가고 나서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 처음에는 돈 내놓으라고 했지만 갈수록 막무가내가 됐어. 너랑 은정이한테까지 손 뻗칠까봐 엄마가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너를 매몰차게 내쫓은 거야. 빚쟁이들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보내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까지 한 거야. 유진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그러면 엄마는 나를 진짜로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어? 그래, 엄마가 널 쫓아내고 나서 매일 울었다더라. 차마 진짜 이유를 말하면 네가 안 갈까 봐. 일부러 나쁜 엄마처럼 행동한 거야. 유진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너만큼 아팠어. 유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대문이 닫히던 순간 엄마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쳤던 그 목소리, 자물쇠를 채우던 그 소리,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유진은 면회실 의자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고 종혁은 그런 유진의 등을 말없이 쓸어줬습니다. 아빠도 유리 너머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유진이 겨우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시골에 있는 보육원에 들어갔다 하더라. 거기서 아이들이랑 지내고 있대. 유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찾아가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동안의 원망을 전부 안아줘야 한다는 걸. 유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종혁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유진 씨. 어머니 만나러. 유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교도소를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돌아온 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정이를 품에 안고 누워 있었지만
아빠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고 일부러 쫓아냈다는 그 말이 2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엄마가 대문을 닫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마.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엄마는 유진을 버린 게 아니라 유진을 살리려고 자기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였습니다. 유진은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소리 없이 울었고 은정이가 잠결에 엄마하고 부르자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칠만 가게를 비워도 될까요? 엄마를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멸치 포대를 묶던 손을 멈추고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너 쫓아낸 그 엄마? 네, 사장님. 사정이 있었대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유진의 눈이 다시 붉어지자 정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됐어, 가.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마. 은정이는 내가 볼 테니까 아이 걱정도 하지 마.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빨리 갔다 와. 장사 밀리면 네가 다 해야 해. 정수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유진이 나가기 전에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차비, 밥값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받아. 유진이 손사래를 치자 정수가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밀어넣으며 돌아섰고 유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유진과 종혁은 아빠에게 들은 주소를 찾아 시골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좁은 시골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햇살 보육원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입구에 걸려 있었고 마당에서는 아이들 5-6명이 뛰어놀고 있었죠. 유진은 보육원 대문 앞에 서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종혁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천천히 들어가요. 유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쪽 구석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짧아진 머리카락,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앞치마, 햇볕에 까맣게 탄 팔뚝. 2년 전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지만 유진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멈춰섰고 입술이 떨리면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빨래를 널던 여자의 손이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유정, 유진의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눈이 유진을 발견한 순간 빨래 집게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고 입술이 몇 번이나 움찔거리더니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진아, 유진이니? 엄마, 나야. 나왔어. 유진이 한 걸음 내딛자 엄마도 한 걸음 다가왔고 2걸음, 3걸음, 걸음이 빨라지더니 결국 둘은 마당 한가운데서 부딪히듯 안겼습니다. 엄마가 유진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살아있었구나. 괜찮은 거야? 은정이는 어디 있어? 은정이 잘 있어, 엄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나도 괜찮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엄마는 그 말을 반복하며 유진을 놓지 못했습니다. 2 손으로 유진의 얼굴을 만지고 어깨를 더듬고 살이 좀 붙었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온몸을 확인하듯 쓸어내렸습니다. 유진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 아빠한테 들었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왜 나를 쫓아냈는지 다 알아. 엄마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고 유진의 손을 잡은 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사람들이 너한테까지 올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야. 차마 진짜 이유를 말하면 네가 안 갈 것 같아서 일부러 나쁜 엄마처럼 했어. 그날 이후로 엄마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알아, 엄마. 다 알아. 원망했어. 솔직히 많이 원망했어. 왜 나만 버리냐고, 왜 은정이까지 내쫓냐고. 매일 밤 울었어. 그런데 이제 알았어. 엄마도 울고 있었다는 거. 유진이 엄마를 안아 올리며 함께 울었고, 보육원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종혁은 몇 걸음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엄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좋은 사람 만났다고 했지? 그 사람이 누구야? 유진이 뒤에 서 있는 종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야. 나한테 부모님 찾아가자고 한 사람이야. 종혁이 다가와 엄마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고 엄마는 종혁을 올려다보며 눈물 속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진이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유진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왔을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유진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유진은 엄마의 품에 안겨 빙긋 웃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 쫓겨난 그날도 2년이 지난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유진은 느꼈습니다. 바람이 보육원 마당을 스쳐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엄마와 재회하고 돌아온 뒤 유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유진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종혁과 이것저것 준비해 나갔습니다. 크게 차릴 형편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정수가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익숙해진 그 모습을 보며 가게 정리를 하려다가 정수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나 따라와. 네. 어디요, 사장님? 물어보지 말고 따라와. 가면 알아. 유진은 어리둥절했지만 앞치마를 벗고 정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정수는 차를 몰고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 쪽으로 향했고 유진은 창밖을 보며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했지만 정수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20여 분쯤 달렸을까 차가 멈춘 곳은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푸른 꿈 보육원이라고 적힌 간판 앞에서 유진이 정수를 올려다보자 정수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려, 오늘부터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정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수 할머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 아이들 5-6명이 정수의 허리와 다리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고 정수는 그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쓸어내리며 그래 왔어. 다들 밥 먹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게에서 멸치 한 줌 더 달라는 손님에게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던 정수가 아이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으며 아이 하나가 코를 훌쩍이자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정수를 반기며 다가왔습니다. 정수 씨, 오늘도 오셨군요. 이번 달 후원금도 감사드려요. 후원금이요?
사장님이요? 유진이 놀라서 되묻자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모르셨어요? 정수 씨가 이 보육원 30년째 후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돈만이 아니라 매달 직접 오셔서 아이들이랑 놀아주시고 필요한 물건 사다 주시고 이 보육원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정수 씨 덕이에요. 유진은 정수를 바라봤지만 정수는 아이들과 놀며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정수는 유진을 데리고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집들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반찬통 3개를 건넸고 두 번째 집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며 약 챙겨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정수야, 왔구나. 오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잡으며 말하자 정수는 뭐려 어머니. 반찬 맛없으면 말씀하세요. 다시 해올게요. 하며 웃었고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자기가 알던 정수와 눈앞의 정수가 같은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독거노인 집을 3곳이나 돌고 나서야 정수는 차에 올라탔고 유진도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안이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걸 3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 왜 아무한테도 안 알리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사장님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정수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이야기해 줄게. 나도 너처럼 미혼모였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헤어져야 했고 뱃속에 아이를 안고 고향에 내려왔어. 그때 나한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어.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떡 한 덩이를 쥐어주며 힘내라 하고 가셨어. 그 떡 한 덩이가 내 인생을 바꿨어. 유진은 숨을 죽이고 정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짐했어. 내가 살아남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떡 한 덩이가 되자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 건어물 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이 악물고 살았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지독하다고 하는 거 다 알아.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인정머리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다 들어. 정수가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남의 손가락질이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무서운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모른 척하는 내가 되는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남들의 일이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내 일이거든. 손가락질 10번 받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손 한 번 내미는 게 더 중요해. 세상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도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그걸로 된 거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뒷담화를 들으며 정수를 오해할 뻔했던 자신이 그 손가락질 뒤에 숨겨진 30년의 시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장님, 종혁 씨도 알고 있었어요? 그 녀석은 중학생 때부터 나랑 같이 다녔어. 보육원도 할머니 할아버지 댁도 종혁이랑 같이 다닌 거야. 그 애가 큰 병원 안 가고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야.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곁에 있는 게 몸에 배내니까. 유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종혁이 왜 돈 대신 사람을 택했는지, 왜 스카웃 제의를 거절하고 작은 보건소에 남았는지 그 답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었다는 걸요. 정수가 차 시동을 걸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알 때가 된 거야. 앞으로 쉬는 날에는 너도 같이 가. 가족이면 같이 하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지만 금방 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쫓겨나던 날
가게 앞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던 자신을 처음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표현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게 유진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수는 대답 대신 피식 웃으며 핸들을 돌렸고 그 웃음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조용히 치렀죠. 유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2년 전 터미널에서 울며 버스표를 사던 자신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엄마 유정이 뒤에서 면사포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진이 예쁘다. 정말 예쁘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울면 나도 울어. 안 울어. 오늘은 안 울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벌써 눈가가 젖어 있었고 유진도 웃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장 앞쪽에는 정수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은정이가 정수 무릎 위에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종혁이 예복을 입고 앞에 서 있자 정수가 아들을 올려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양복은 입을 줄 아네. 보건소 가운만 입더니 엄마 오늘만이라도 칭찬 좀 해줘. 잘생겨서 칭찬이야. 됐어. 시작해. 유진이 입장할 때 엄마 유정이 한쪽에서 울고 정수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으며 은정이가 엄마 예뻐 하고 소리치자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정수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자 정수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결혼 후 유진은 정수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입에 익지 않아서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결혼 선물이야. 늦었지만 유진이 통장을 펼쳐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가게 차려.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일할 거야. 내가 가르친 거 다 배웠으면 이제 혼자 해봐야지.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못 받아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랑 계속 일하면 되는데요. 유진아, 장사꾼이 남의 가게에서 평생 일하면 장사꾼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명태 잡는 법, 멸치 고르는 법, 오징어 보는 법 다 가르친 거 왜 가르쳤겠어? 언젠가 내 가게에서 내 이름 걸고 장사하라고 가르친 거야. 됐으니까 받아. 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유진은 그 떨림을 보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잘할게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못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유진은 종혁과 함께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시작한 인생이었으니 이 동네에서 가게를 열고 싶었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중 뜻밖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정수의 건어물 가게 바로 맞은편에 비어있는 가게가 있었던 거죠. 위치도 좋았고 크기도 적당했으며 무엇보다 정수의 가게가 코앞에 보인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진은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고 가게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을 달고 명태와 멸치와 마른 오징어를 들여놓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유진은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유진 건어물이라고 적힌 간판이 올라간 날 유진은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2년 전 이 동네에 아무것도 없이 도착했던 자신이
이제는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 아래 서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정수가 팔짱을 끼고 맞은편에서 유진의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혁이 옆에 서서 물었죠. 엄마, 유진이 가게 바로 맞은편이면 손님 뺏기는 거 아니야? 괜찮아? 뺏기면 내가 못하는 거지, 뭐. 실력으로 하는 거야. 정수는 그렇게 말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유진의 가게에 첫 손님이 들어가는 걸 보자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가게 월세를 내려고 건물주에게 연락을 했을 때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월세요? 건물주분이 안 받으셔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안 받으셔도 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주가 김정수 씨거든요. 이 건물 주인이 김정수 씨예요. 유진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을 바라보니 정수가 가게 앞에서 마른 오징어를 널며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뛰어나가 정수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이 어머니 건물이에요? 그래서 왜 말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요. 말 안 한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안 한 거지. 그리고 월세 안 받는다고 했지 공짜로 쓰라는 거 아니야. 장사 잘해서 갚아. 실력으로. 유진은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결국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수도 오징어를 널다 말고 피식 웃었고 그 모습을 가게 안에서 보고 있던 종혁이 은정이를 아는 채 고개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끝까지 안 변해. 유진은 맞은편 자기 가게로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널고 있는 정수의 뒷모습이 처음 만났던 그날과 똑같았지만 이제 유진의 눈에는 그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유진의 가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나자 맞은편 정수의 가게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이었던 손님 몇 명이 슬슬 유진의 가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거죠. 유진은 정수에게 배운 대로 최상급 물건만 골라서 들여놓았고 거기에 자기만의 방식을 더했습니다. 멸치를 사는 손님에게 한 줌은 안 퍼줬지만 시식용으로 볶은 멸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 내놓았고 명태를 사가는 손님에게는 명태찜 레시피를 직접 써서 함께 넣어줬습니다. 마른 오징어는 정순애보다 살짝 싸게 내놓으면서도 품질은 절대 떨어뜨리지 않았죠. 어느 날 정수의 단골 아주머니가 유진의 가게에서 멸치를 사들고 나가는 걸 정수가 목격했습니다. 정수가 팔짱을 끼고 유진의 가게 앞으로 걸어가 문 앞에 딱 서서 말했습니다. 야, 이유진. 너 지금 내 손님 뺏는 거야? 유진은 멸치를 포장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뺏는 게 아니라 손님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제 물건이 더 좋으니까요. 뭐? 내 물건이 더 좋아? 내가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건어물 팔았는데 감히 누구 물건이 더 좋다는 거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좋은 물건 정직한 값에 파는 게 진짜 인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정성을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정수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것 봐라, 말대꾸까지 배웠네. 정수는 돌아서며 씩씩거렸지만 가게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깨가 살짝 들썩이며 웃고 있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로도 유진은 거침없었습니다. 오징어를 사러 온 손님에게 저희 집 오징어가 맞은편보다 더 두껍고 가격은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고 명태를 고르는 손님에게는 이 명태 목 부분 보세요. 이렇게 탄탄한 명태는 아무 데서나 못 구해요 하며 정수가 가르쳐준
그 방법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정수가 가게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그 명태 잡는 법 누가 가르쳐 줬는데 그걸 나한테 써. 어머니, 장사는 실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진이 웃으며 소리치자 옆가게 아주머니가 웃었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웃었으며 정수는 에이, 재수 없어 하면서도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은정이는 유진의 가게가 아니라 언제나 정수의 가게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오징어 다리를 세기도 하고 멸치 포대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손님이 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정수를 따라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단골 할머니들이 은정이 볼을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어느 오후 은정이가 정수의 가게에서 맞은편을 바라보다가 유진이 손님 2명을 동시에 상대하며 멸치를 포장하고 명태를 골라주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장사 잘하지? 정수가 은정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엄마 잘하네. 너무 잘해서 탈이야. 할머니,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엄마는 바쁘니까 많이 팔라고 해. 은정이가 정수의 손을 잡아 끌며 가게 밖으로 나서자 정수가 맞은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은정이 데리고 밥 먹으러 간다. 가게 잘 봐. 내가 없다고 놀지 말고. 유진이 손님에게 멸치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은정아,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어. 은정이가 정수의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고 외쳤습니다. 엄마, 많이 팔아. 그 작은 목소리에 유진도 정수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웃음이 터져 나왔고 바닷바람이 두 건어물 가게 사이를 시원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유진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아빠가 출소한 거였습니다. 교도소 문 앞에는 유진과 종혁, 은정이, 엄마 유정, 그리고 정수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아빠가 걸어 나왔을 때 아빠는 한참을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가 아닌 맨눈으로 보는 가족들의 얼굴에 아빠의 눈물이 쏟아졌고 유진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수고했어. 이제 다 끝났어.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지 마, 아빠. 나 행복해. 진짜 행복해. 엄마 유정이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고 은정이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가자 아빠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수는 한 발짝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종혁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여야지. 종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은 한 손에 아빠의 팔을 한 손에 은정이의 손을 잡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 작은 도시에서 쫓겨나듯 도착했던 그날의 유진은 이제 가족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산 버스표 한 장이 데려다준 이곳에서 유진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낡은 의자 하나가, 들어와라는 한마디가 쓰러질 뻔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거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